자, 앉아들었습니까? 네. 오늘 투자론 하시려는가요? 요 투자로는 이제 시험 목차가 첫 번째가 이 부동산 투자 이론이고요. 요 투자 이론에서는요, 부동산 투자의 이제 위험하고 수익,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 그다음에 위험 관리,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배우신 게 투자 이론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배우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 있는데, 얘는 시험 목차에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출제가 이제 투자의 기초에서 이제 같이 나오니까 이제 미래 가치하고 이제 현재 가치 개념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요 투자 분석을 중심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이 투자 분석은 이 현금 흐름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요. 매각 현금 흐름에 대한 두 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때 요 기법을 쓰는 거는 할인 기법하고 비할인 기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인 기법은 이 영업 현금 흐름하고요, 매각 현금 흐름의 두 가지를 다 구해야지 이거는 쓸 수 있고, 얘는 영업 현금 흐름 하나만 이제 구하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도 이론하고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얘도 이론하고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도 이론하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시험상에서 얘하고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세 가지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묶어가지고 또 한 문항 준다는 거. 작년에는 여기서도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쪽에서 한 5문항 정도 나왔고요. 여기서 한 문항, 그 다음에 이쪽에서 2문항, 이렇게 해서 한 8문항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투자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용어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접근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이제 1번 그 보시면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2번하고 3번에 대한 지문 관계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거기 뭐 5번에 보면은 불확실성 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은 낮아진다라고 그래서 이제 걔가 틀리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문제 요건상에서요. 틀린 것을 물어본 다음에 이게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는 가정이 주어져야지만 5번 지문의 논리가 성립이 돼요. 틀리다 이런 논리가.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배우시면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지칭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죠. 그러면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것을 선택한다 그랬냐면요.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은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하네요. 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하냐면 투자해요. 그럼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겠어요? 어떨 때? 대가가 있을 때.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 그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이면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담하는 뭐가 커지면요.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를 높여서 대처한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는 거죠. 근데 투자자를 보면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도 있잖아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를 들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설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커질수록 뭐가 커진다고 돼 있어요. 예,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에다가 이제 요게 표현이 돼야지. 그래서 실전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단서를 주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죠. 투자자가 여기 있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가정했을 때 5번 지문이 나오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투자자는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즉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대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지렛대 효과라고 나와 있죠. 자,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결국 뭐를 지렛대 삼아서요. 자,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투자자들은 뭐를 활용해서 저당권이나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지렛대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는 차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서 융자금을 지렛대 삼아서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지렛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그 타인 자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얘들을 활용하면은 분명히 무슨 효과는 거둘 수 있어요. 지렛대 효과는 거둘 수 있는데 융자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무슨 위험도 안게 돼요. 금융 위험도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융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고 무슨 위험도 없어요. 금융 위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전액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게 되면은 금융 위험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무슨 효과도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지렛대 효과도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 지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정의 지렛대 효과 또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겠죠.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에? 어떤 경우에 발생하지 않겠어요? 어떨 때? 우리가 그때 했을 때 정의 지렛대 효과는요. 종합 수익률이 뭐보다 커지면요.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종합 환율보다 커지면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는요. 종합 수익률보다 뭐가 커지면 저당 수익률이 커지면 반대로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고 있죠. 요거는 종합 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이 서로 같으면 지분 수익률도 같아지죠. 이럴 때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돈을 차입을 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가 또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를 계산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기 전에는 종합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요.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계산을 안 해도 무슨 효과가 나타나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보게 되면은 지분 수익률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구하시면 돼요? 종합수익을 구하고요. 여기서 뭐를 빼주면 돼요? 저당수익을 빼주면은 지분수익이 나와요. 이거를 지분투자자의 지분투자액 있죠. 이걸로 나누면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종합수익은 뭐를 기초를 판단하냐면요. 얘를 기초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렛대효과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얘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요 종합수익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이득이라는 게 있고요. 자본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소득이득에 대한 거는 부동산을 이제 임대해서 벌어들이는 운용소득 얘기하고요. 자본이득은 양도 차익 뭐 이런 거죠. 가격 상승해서 올릴 수 있는 이득. 그것도 요 수익에 반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만약에 뭐 3억짜리인데요. 2억은 융자를 받았고요. 농협에서. 그 다음에 1억은 지분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제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율을 만약에 6%로 그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 있고요. 그러면은 원래 그 부동산의 가치의 변화가 없으면 요거로만 계산하시면 돼요. 2천을 가지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있죠. 2억에 6%면 1200이잖아요. 그럼 요거 빼주고 남는 게 내 지분에 대한 대가가 되는데 만약에 3억짜리 물건이 가격이 2%가 상승했대요. 그럼 3억이 2%면 얼마겠어요? 한 600만 원 또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오른 거는 농협이 가지고 가겠어요? 아니면 내게 되겠어요? 이건 지분 투자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소득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있다 그러면. 근데 근래는 요 가격 상승률 이런 거는 잘 안 줘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요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 4번 문제 보시면 2억을 투자해서 1년간 4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죠. 8천만 원은 지분으로 나머지는 연 10%의 이율로 투자했을 때 지분 수익률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8천만 원은 지분으로 넣고 1억 2천만 원은 뭐 했단 얘기예요? 빌렸단 얘기잖아요. 이자율 몇 프로로? 10%로.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 발생했냐면 4천이잖아요. 요거. 그러면 저당 수익이 뭐 얘기하냐면 이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연 10%의 이자율로 투자했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는 문제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요. 옆에 5번 문제 가시게 되면 박스 안에 차입 조건이라고 들어가 있죠. 네, 차입 조건에 보면 이자율 연 8%, 대출 기간 동안에는 매 1년 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계산하게끔 표시해 줘야 돼요. 이게 원리금 균등 분할인지 원금 균등 분할인지 만기 상환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이 조건 하에서는 값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줬는데 그게 오류라고 보고 요즘은 나오는 거는 5번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10%의 이자라는 거는 만기 상환 조건일 거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걔가 1억 2천에 대한 10%니까 여기서 얼마 빼주면 되겠어요? 1200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남는 게 얼마 남겠어요? 2800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8천만 원 투자했잖아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3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그 5번 문제 있죠. 5번 문제도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 물어봤을 때 그것도 이제 똑같은 관점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시면 돼요? 순영업소득을 찾으면 되는데 순영업소득이 80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밑에 갔더니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3%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종합수익에 포함을 시키란 얘기죠. 그러면은 투자액이 1억인데 1억에 3%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800에다가 300을 더하면은 1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이 1100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100만 원인데 빌린 돈이 얼마 빌렸냐면요. 6천 빌렸죠.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8%면 여기서 480 빼란 얘기죠. 그러면은 남는 게 얼마 남겠어요? 520, 600 한 20 남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지분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예, 4천이란 얘기죠. 근데 그거 대입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15.5%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이렇게는 구성을 했죠. 암산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기출에서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기출에서는 전체 투자한 금액이 3억이고요. 2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6%를 빌렸대요. 순영업소득은 2천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에서 빌린 돈이 2억에 6%면 1200 빼면 되죠. 그럼 남는 게 800 남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1억 투자했잖아요. 그럼 1억에 800이면 8%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게끔 배열해줘요. 값을 구하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몇 분 안에 풀 수 있으시겠어요? 1분 안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계산에 대한 거는요. 어려운 파트는 그게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간단하게 내가 1분 안에 풀 수 있는 애들만 대비를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어차피 어려운 거 가지고 구성해도 혼자서 푸실 때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있죠. 그거는 집착해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시간만 낭비하지. 그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문제 6번이 있죠. 여기 보시면 한 투자자가 어떤 사업용 빌딩을 작년 1월 1일에 1,000억 원에 구입했는데 금년 1월 1일에 그 가격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1,100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본이득이 얼마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100억에 매입을 해서 연말에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1,100억이 됐으니까.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150억이 발생을 하였다면 1년 동안의 소득이득률과 자본이득률, 종합수익률을 구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이득률은 15%죠. 100억에 10억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10%겠죠. 1,000억에 대한 1,100억이 됐으니까. 그러면 종합수익률은 두 개를 다 요 부분에서 소득이득률과 자본이득률 대입해서 구하라는 문제가 15회 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등장은 하지는 않고요. 그냥 참고하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7번에 위험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우리가 위험이라는 건요,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그죠? 실제 발생한 결과 있죠. 이게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위험이라고 그랬고, 그걸 통계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위험의 측정은 분산 또는 뭐로 측정할 수 있냐면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분산이라는 거는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것을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그랬고, 표준 편차는 뭐를 표준 편차라고 그랬어요? 표준 편차는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A하고 B가 주어져 있었을 때요. 이렇게 좌우 대칭이 같고요.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확률이 같다는 얘기예요. 5대 5로. 그러면 여기 A를 보게 되면 여기 13% 있죠.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50%라는 얘기죠. 그럼 13%에 50%면은 6.5% 나와요. 그 다음에 17%의 절반이면은 8.5% 나와요. 그럼 두 개 더하면은 투자한 A의 기대 수익률이 15% 나와요. 그러면 B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 나오냐면 5의 절반이면 2.5죠. 25의 절반이면 12.5죠. 그럼 얘도 더하면 15% 나와요. 그러면 A와 B의 뭐는 똑같아요. 기대 수익률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 기대수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는 B가 더 크죠. 편차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같은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한을 선택해야 돼요. 표준 편차가 작은 한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면 그만큼 기대수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문장에 표현할 때 물론 분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위험을 측정할 때 분산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이런 정도만 나오고 실제 표현은 표준 편차가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불확실성 또는 위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3번에 보면은 위험 혐오적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위험 혐오적이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 이런 논리죠. 근데 그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투자한다 그랬죠. 뭐가 주어지면 대가가 주어지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에 보시면은 투자의 위험이 주어져 있는데 사업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금융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상에서는 이제 근래 나왔던 것이 뭐 있냐면 이제 인플레 위험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를 기초로 물어봤냐면 금융기관이 있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로 대출해 줄 것이냐 변동금리로 대출해 줄 것이냐 요걸 한 2번 물어본 거죠. 최근에. 인플레가 예상이 되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걸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은 고가에 처분을 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게 유동성 위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융위험이라는 거는 부채가 많을수록 채무불이행과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을 말하는데 타인 자본의 사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위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요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투자할 때 순수하게 내 뭐로만 투자하면요. 내 지분으로만 투자하면 차입을 동반하지 않으니까 이 위험이 없죠. 근데 일부는 뭐를 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위험이 발생하겠어요? 금융위험이 발생하겠죠. 차입을 했으면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입을 동반하지 않으면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게 되면 무슨 위험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험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9번에 대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있는데요. 그냥 간단한 논리로만 보시면 되겠죠. 1번에 보면 인플레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환물 심리가 커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환물 심리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심리가 커진다는 얘기죠.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인플레에 대한 해지 기능이 있다고 그러죠. 방어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인플레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얘기를 하죠. 인플레에 대해서는 따로 나오거나 그럴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니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가시게 되면 5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부채가 많으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파산할 위험도 커지게 되는데 그를 무슨 위험이라 한다? 금융위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2번에 가면은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증가하고 반대로 부담해야 될 위험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돈을 빌려 쓰게 되면은 그만큼 지분 수익률에 대한 변화라는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죠. 이자율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은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 내용상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가시면은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석의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는데 1번에 보면 기대 수익률은요. 내부 수익률로서 미래 예상되는 확률을 사용해서 가중 평균으로 계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계산할 때는요. 확률 값에 따라 틀려져요. 확률을 50대 50으로 주면은 산술 평균이 된다고 그랬었죠. 확률 값이 서로 다르면은 무슨 평균 해야 되고 가중 평균 해야 되고 그렇죠? 가중치를 따로따로 둬야 되니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라고 그때 했었냐면요. 이건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요. 경제 상황별 이제 추정 수익률을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 경제 상황이라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불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보통일 수도 있고 또는 호황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요 조건을 빼버리고 불황과 호황이 두 가지만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만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불황일 확률이 몇 프로? 50%. 호황일 확률이 몇 프로? 50%.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한 거를 가령 예를 들어서 불황일 때 10%, 호황일 때 몇 프로? 20% 이렇게 준다 그러면 그럼 무슨 평균이 되겠어요? 그럼 산술 평균이죠. 50대 50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절반이니까 5%고 얘에 대한 절반이니까 15%잖아요. 그럼 평균적인 수익률은 20%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뭐 굳이 그렇게 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게 10% 나오고 얘가 5%니까 더하면은 15% 나오잖아요. 계산하면. 근데 그냥 이거 더하면 30%잖아요. 30의 절반이면 15% 나오죠. 그러니까 확률값이 50대 50으로 주면은 그냥 산술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중치를 달리 줄 수도 있죠. 불황에 대한 게 40 또는 60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이 들어가서 얘 20% 30% 50%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주게 되면 다 뭐 해야 돼요. 계산해서 이럴 때는 가중평균 해야 되죠. 확률값이 틀리니까. 그래서 주어질 때는 여러분들에게 50대 50의 조건으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런 식으로 비율을 달리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으로요. 그리고 2번 지문에 보면 나와 있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큰 투자일수록 위험한 투자안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에 보면 둘 이상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표준 편차가 낮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좀 아까 우리가 표준 편차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 위험도를 측정하는 변이계수는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안이다 그랬는데 변이계수라는 건 뭐를 의미했다고 그랬어요? 변이계수는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수익률당 뭐를 위험도를 측정하는 개념이죠. 근데 요즘은 변이계수의 표현은요. 20회 이후로는 잘 안 나와요. 그게 왜 안 나오냐면 걔는 계산을 해줘야 돼요. 계산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분산 결정법이라고 해보셨죠. 여기 수익률이 있고요. 여기 표준 편차가 있을 때 얘는 8%고요. 얘가 2%, 8%, 4%. 그러면 A하고 B를 비교하게 되면 A와 B의 수익률은 같죠. 8%, 8%. 근데 표준 편차가 A가 작으니까 그럼 A와 B 중에서는 우리가 A를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C하고 D가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이게 7%, 둘 다 7%.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둘 다 같아요. 같은데 C는 수익률이 12%, 얘는 14%죠. 그러면 편차가 같으니까 우리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평균분산 결정법의 논리잖아요. 근데 평균분산 결정법에서는 A안하고 D안을 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선택이 곤란하죠. A안하고 D안하고는 뭐가 틀려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평균분산 결정법으로는 선택이 곤란하니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이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얘를 선택하면은 수익도 커지지만 추가적으로 부담액들 모두 커져요. 위험도 커지잖아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위험은 작지만 모두 작아요. 수익도 작죠. 그래서 변이계수를 활용할 때 변이계수라는 것은요.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측정할 때 변이계수는 식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단위 수익률 당이라고 했을 때 이 당이라는 게 분수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수익률 분의 위험도, 즉 표준 편차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게 기대수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뭐가 커져요? 변이계수가 커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큰 자산이에요? 위험도가 큰 자산이라 할 수 있죠. 수익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A하고 D가 있잖아요. A는 수익률이 8%잖아요. 근데 편차가 2%잖아요. 그죠? 8분의 2니까 4분의 1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얘는 0.25 나올 거고, D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얘가 14%인데 얘가 7이잖아요. 계산하면은 0.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변이계수를 통해서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하게 되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죠. 근데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작은 애를,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하니까는 D보다는 뭐가 A가 더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이계수가 큰 애가 양호한 그 투자 아니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왜 변이계수를 안 집어넣냐면요.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냥 이런 정도로 나오면은 뭐 구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산을 다 해야 돼요. 투자를 비교하라고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은 투자 대안이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는 네. 20회 이후로는 변이계수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상에. 20회 이전에는 변이계수를 포함해서 출제를 했었어요. 했는데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죠. 예전에는 이렇게 줬어요.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수익률 주고 뭐 주고요. 표준 편차 주고요. 이렇게 줬어요. 이런 식으로 주면 ABC 세 개 투자 안에 뭐가 다 틀려요. 위험과 이 편차의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 어느 게 더 나은 투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를 가지고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을 할 때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나은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지문이 깔리면 그럼 뭐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변이계수를 놓고 계산을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이게 예전에 그 오래전에 나왔던 그 문제 배열인데 저거는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여기서 그때 지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BC 세 개가 있죠. 네, 세 개가 있을 때 만약에 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C를 제외하고 A하고 B만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이 조건 하에서 얘를 배제하고 A하고 B만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보면 A하고 B는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B가 얘보다 지금 수익률은 크죠. 근데 뭐도 커요. 위험도 크잖아요. 근데 얘는 얘보다 수익은 작지만 위험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B는 C를 지배할 수 있어요. 얘보다는 수익률이 크고 위험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서는 우열을 점할 수가 없어요. 근데 B는 C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도 C를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걸 이행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성하는 거. 그러면 그거를 모르면 왜 얘를 배제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근데 그 문제가 이 문제 하나에 같이 다 들어간 거예요. 같이 다. 그리고 여기에 뭐도 있었냐면 상관계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복잡했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모의고사나 문제집에 보게 되면 이 배열을 놓고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복잡하게 주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1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1분을 넘기는 문제는 풀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11번에 가게 되면 이제 그 5번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자, 12번에 가면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준비는 이제 마무리는 잘 돼가고 계시는 거죠? 저기 7만 써 있고 뒤에 거 지워진 거 보니까 뒤에 거 팔자가 쓰기가 싫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잖아요. 이제 남은 게 오늘로서 78일 남은 거죠. 이게 이렇게 빼면요. 300일 중에서 222일을 누군가가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남아있는 게 78일 남은 거죠. 그죠? 그 78일 후면은 이제 시험장 가시는 거고, 학원에서 원서 접수한다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대행해 준다니까 이제 원서 이제 접수하고 그러면 다 뭐 이제 이거죠. 78일이면은 그래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78일이면. 그죠? 그걸 봄에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꼭 이 더운 때. 그죠? 또 특히 또 올해 따라 폭염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게 수험생분들이 싫어하시는 게 경제하고 투자하고 금융하고 간평을 싫어해요. 근데 얘가 통상 5개, 8개, 5개, 뭐 한 6개 이런 배열이라고 그러면 얘네가 24개 정도 나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한테서 한 3개, 얘한테서 4개, 얘한테서 3개, 얘한테서 3개. 이런 식으로라도 점수는 따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버린다는 얘기는 뭐는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일단 계산이나 어려운 건 다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하게 되면 이거 한 13개 나와요. 그러면 몇 개 더 맞아야 돼요? 11개 더 맞아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문제가 16문항이 있어요. 그죠? 그 16문항이 어디서 나오냐면 총론, 시장론, 정책론, 그 다음에 개발 및 관리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단어는 얘네보다는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조금 정리 잘 하면은 몇 개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11개는 맞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몇 점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60점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 한 군데를 통으로 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다는 안 되더라도, 계산이 안 되더라도, 네? 이론이라도, 용어라도 좀 정리해주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때문에. 그렇죠? 뭐 마이크 잘 안 들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중간에 초반에 뭐 한두 번 빠지는 것보다는 지금 빠지는 게 더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시고, 지금은 뭐 여기 오후 수도 없으니까 오전 수업 마치시면 남아가지고 저녁 수업 들어갈 때까지 공부를 하시고, 시간이 되면은 이게 또 내가 잘 모르는 파트 같으면은 한 번 더 들어서라도 이게 반복적으로, 그렇죠? 이게 들으면서 정리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정리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는데, 혼자서 정리하면 내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놀아도 학원 근처에서 노는 게 유리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공부 좀 하시고, 그죠? 오늘 고총각은 오늘 저녁 수업까지 끝날 때까지 공부하고 간다며? 뭐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그래. 내 아버님한테 말씀 전해줄게. 그렇게 매주 공부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자,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한 게 12번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투자자는 둘 중에 어느 게 클 때 투자해요. 얘가 클 때 투자하는 거는요, 이건 기본적인 지문으로 들어와요. 기본 지문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채택이 되죠. 채택이 되면 투자 수요가 증가하죠. 얘가 증가하게 되면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래서 다시 무슨 상태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균형 상태로. 그죠? 반대로 요거 수익률이 얘보다 크면 투자를 뭐를 해요? 기각을 하죠. 그럼 수요가 줄죠.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래서 다시 무슨 상태로 간다고 그랬어요? 균형 상태로. 그래서 요거는 푸는 요령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요게 채택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얘가 작아지는 거예요. 뭐가? 기대 수익률이. 큰 애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 경우는 기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균형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커지면서 다시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요 내용까지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요거는 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죠? 기본이니까. 기본적인 지문으로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은 12번에 5번 지문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컸을 때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변화까지는 아마 인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출제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거는 다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다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3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지문에 가면 지금 얘기한 게 나와 있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으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점차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하락해서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일치하게 되면 투자자는 대상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틀린 거는 일단 이 문제에서는 4번이죠.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하는데요. 투자자의 어떤 자본의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것은 요구 수익률의 성격이라고 그랬었죠.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그래서 이제 4번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수업할 때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한 거는 기억이 나시나요? 그거? 자, 우리가 그때 시험에서는 근래는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투자 가치 우리가 구하는 게 있죠. 투자 가치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가정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가치를 구해요. 그럼 만약에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요. 수익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0%예요. 10%. 자, 그랬을 때 투자 가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 가치 구하면 얼마? 어? 아니 지금 칠판 면접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 뭐, 얼마? 설마 뭐 500만 원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 이거 5억일 거 아니에요. 5억. 이게 할인율이니까 소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100분의 10으로. 5천을 0.1로 할인하면 5억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균형 상태 있죠. 균형 상태에서는 요구 수익률하고 뭐하고 같아요? 기대 수익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도 몇 프로란 얘기예요? 10%란 얘기라고요. 그리고 투자 가치가 5억이죠.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는 시장 가치하고 투자 가치가 서로 같은 상태라고요. 이렇게. 같은 상태인데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에 대한 위험이 커졌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됐냐면 12%가 됐어요. 기대 수익률은 그대로 몇 프로고 10%고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커진 거예요? 12%로 커진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봤을 때 이 물건에 대한 투자 가치는 5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커졌으니까. 할인율이 커졌으니까. 그러면 예상 수익이 5천인데 요구 수익률이 12%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 가치가 얼마로 빠지냐면은 4억 한 1천 정도로 떨어져. 이게 원래는 4억 1,667만 원 나가는데 우리가 계산상의 편의로 해서 자르면 한 4억 1천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지금 뭐보다 커요? 기대 수익률보다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온 얘가 무슨 가치예요? 투자 가치는 무슨 가치보다 작아요? 시장 가치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요. 요구 수익률이 뭐보다 커지면, 기대 수익률보다 커지면 투자 가치는 무슨 가치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시장 가치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나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지금 4억 천의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얼마에 팔리고 있고 내놨고 5억에. 그럼 여기다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져가지고 얘가 만약에 4억 천으로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종전에는 5억을 투자해서 5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몇 %였었어요? 10%였었잖아요. 근데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수익이 5천이라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12%로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다시 균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요 돌아가는 과정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2번하고 3번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예?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이 과정이나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이거는 안 나오고 그냥 요 과정만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게까지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요량상에서 그러니까 얘보다 예를 들어서 커지면 그죠? 예, 커지게 되면은 투자를 기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서 상승해서 다시 균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요령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14번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고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건 뭐였었어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항상 비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비례할 수 있다, 없다? 위험과 수익은 항상 비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은 항상 비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수익이 반드시 크리란 법이 없어요. 수익이 작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위험이 작다고 그래서 수익이 반드시 작으란 법도 없는 거예요. 비례하는 관계인데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하는 관계에.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뭐를 정할 때요. 요거 수익률을 정할 때 요거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예, 위험 할증률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 얘기했을 때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는 위험과 수익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라고 하면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커지면. 그런데 이제 여기다 반영하는 요 위험 할증률이 있죠. 요거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니까 위험 할증률이 그만큼 커지겠지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이 크기의 변화가 없죠. 얘는 이거를 감수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의 크기 있잖아요. 그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 밑에 15번 문제 있죠. 15번. 15번 문제의 3번 지문을 가시면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이나 개별 투자안의 위험에 따라 결정될 수는 있는데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걔가 틀리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 반영이 되는 이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위험 할증률에 대한 크기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위험 할증률이라는 것에 대한 크기에 반영되는 게 없죠.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무위험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높은 것을 요구할 거고. 그다음에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영되는 크기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자는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이걸 높이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어떻게 돼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무위험률이라고 있죠. 예, 무위험률은 우리가 이 국채 이자율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면 요 무위험률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요거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요거 올라가면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거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요거 수익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이게 수익률이고요. 이게 표준 편차일 때 이게 무위험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이자율 같은 경우는 지급 보증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위험률이란 말이죠. 이것만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라고요. 그죠? 그럼 만약에 무위험률이 2%였어요. 그죠? 근데 이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국채 이자율이나 정기금 이자 같은 게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3%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원래는 투자자는 요 무위험률을 기준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여기를 기준해서 이제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높일 거 아니에요. 요구 수익률을. 근데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이 이렇게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기준해서 이거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모두 커지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도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번에 거기 보시면은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서로 비례 관계가 있고요.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진다라는 논리고요. 무위험률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말하고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일반 경제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겠죠. 일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무위험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플레라든가 어떤 경기의 변화 뭐 이런 데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요구 수익률의 구성 뭐 이런 내용까지 보셨어요. 페이지 넘기시면 16번에 위험 관리 기법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십시오.